장사 안 되니까 영업을 그만두고 저희한테 이제 매매를 하러 오시죠. 최근에 더 심해요. 제 나이에 취업해서 뭐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이 가게를 털면은 일단 저는 마이너스만 남는데 그거를 사실 마땅히 또 갚고 이럴 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어쩔 수 없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폐업자 1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재기를 위해서 재창업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 실태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공인의 생존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승욱 매경 이코노미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현현수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폐업률은 약 9.04%로 사업자 10곳 중 1곳이 문을 닫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작업이 전체 사업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 밀착 업종의 폐업 증가는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폐업률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 그리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가 사실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좀 사업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특히 이제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식 분야라든가 이렇게 모임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은 저녁 그 경기가 사실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저녁 경기가 많이 이제 실종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좀 그래도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직격탄을 사실은 주었고요. 코로나가 회복 좀 될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라는 사태라는 또 이 변수가 작용을 했고 지금도 이란 사태가 또 계속 지금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거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거의 22% 정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고령 인구는 이 에너지 활동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활동이 줄어들면 소비 활동 줄어드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고령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확실히 회식 안 하고 네. 또 젊은 청년층 보면 술도 잘 안 마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버 큐리어스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소버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은, 취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건데 술을 꼭 마셔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젊은 층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2024년에 이제 100만 명의 폐업자가 이제 증가를 한 건데 23년하고 이제 확 달라진 게 23년까지만 해도 이제 엔데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못했던 외식을 이제 보복적으로 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외식업계에서 키워드가 다이닝과 네트워킹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밀렸던 이제 회식을 많이 했는데
이때 그래서 고깃집들이 엄청 성황을 이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깃집들이 많이 생겨났고, 근데 24년 들어서는 그런 이제 회식들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점점 감소를 하는데, 고깃집들은 많이 생겨났으니까 이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포화가 된 거죠. 예, 점포당 이제 수익성들은 떨어지고 하면서 24년에 그런 이제 폐업률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불황의 여파로 폐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늘어나고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 규모도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총 부채는 12조 7,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습니다. 이 캠코의 부채 규모는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이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난해 캠코의 부채 비율은 전년도보다 20%포인트 넘게 오른 234.28%를 기록했는데요. 이 보통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돌면 재무구조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아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재창업률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년도보다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재창업을 선택하는 속사정은 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자카야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접고 배달로 피자 가게 했다가 이제는 부대찌개로 한 지가 한 10개월 됐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뭐 대출 다 끌고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끌고 뭐 그랬던 거라서 제일 문제는 자영업자 다 그렇지만 장사가 안 되면 현금이 안 들기 때문에 다 대출이 아닐까요? 대출 문제가 제일 크고 지금 아마 50대 분들 일어서 넣어보시면 알 거예요. 연락 오는 데가 그 장례 지도사 같은 이런 거 서빙해 주는 거 아니면은 좀 순대국밥집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뭐 보험에서 뭐 영업하는 거 제 나이에 취업해서 뭐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 가게를 털면은 일단 저는 마이너스만 남는데 그거를 사실 마땅히 또 갚고 이럴 일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어쩔 수 없이 이번 달 안으로 제가 파산을 하겠구나 이럴 상태였거든요, 정말로.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 재창업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이제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플러스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 재진입하기에는 좀 이제 연령이 있다 보니까 이 고용의 이제 유연성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창업 시장에서 또 망해도 어쩔 수 없이 재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60대 이상 자영업자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해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즐기셔야 될 나이인데 이 연금으로는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근데 일본은 2배 정도 됩니다. 140만 원. 그러면 이제 노부부가 둘이 이제 합치면 한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근데 취업은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재창업을 하는 거죠. 사실 50대 이상이 이제 취업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창업이 늘어나는 이유인데, 근데 자녀들이 독립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청년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독립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러니까 이거는 부모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 50대 이상의 다시 창업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한편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연관성이 있고 자녀 독립하고 연관성이 사실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 리스크군요.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겠는데 재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재창업했을 때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창업이 스타트업 기술 창업이 있고 이제 소상공인 비기술 창업이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 창업에서는 이 재창업 성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유의미한 통계가 있는데 보통 처음 창업했을 때보다 한 3배 가까이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시계열로 분석된 재창업 성공률에 대한 통계가 잘 없어요. 근데 재창업하는 분들을 이제 저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분들이 이제 한번 망했다가 재창업을 할 때 스타트업은 다시 투자를 받아서 다른 남의 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창업을 오히려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실패를 이제 경험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서. 근데 소상공인은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또는 빚을 내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망하면은 두 번째 창업할 때 자본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재창업할 때 점점 더 영세하게 창업을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창업 자금의 이제 평균 금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성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예, 점점 더 좋은 입지에서 밀려나게 되고 마케팅도 이제 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재창업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은 전체 창업에서 20%가 안 돼요. 네. 한 10% 정도 될 건데,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 많아 보이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보통 목 좋은 곳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이기에 잘 보이죠. 네. 네. 프랜차이즈 재창업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폐점은 더 늘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쏟아지는데 브랜드당 가맹점 수는 줄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2024년 가맹점 평균 매출은 약 3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외식업종 매출 증가율은 6.1%로 가장 높았고 피자, 한식, 커피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고물가 국면에서 가성비 소비가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몰린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성장 겉모습과 달리 내실은 달랐습니다. 작년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늘었지만 가맹점 수 증가율은 4.0%에 그쳤습니다. 브랜드당 가맹점 수는 29.5개에서 27.7개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하나의 브랜드를 키우기보다 여러 개의 소규모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브랜드의 74.4%는 가맹점 10개 미만의 소형 브랜드입니다. 일부 본사는 새로운 브랜드를 빠르게 출시해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성과가 낮으면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점주 입장에서는 시장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브랜드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커지고 있다기보다 브랜드를 잘게 쪼개는 방식의 확장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창업 환경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4년 외식업종 개점률은 18.2%로 낮아진 반면 폐점률은 15.8%로 올랐습니다. 신규 창업은 줄고 기존 점포 폐업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익 구조도 문제입니다. 외식업종 차액 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는 물류 마진으로 매출이 늘수록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후 잠시 완화됐던 흐름이 다시 반전되며 본사와 점주 간 수익 배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점주 체감 수익은 오히려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안으로는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소매 업종에서는 연매출 3억 원 이상 고매출 브랜드와 1억 원 미만 저매출 브랜드 비중이 동시에 늘었습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 확대 단계에서 생존 경쟁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세대별로 보면 청년 창업은 줄어들고 있다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가 20대 이하인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3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26.6% 급감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소상공인 기업체 수가 596만 개에서 613만 개로 약 3%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30대와 40대, 50대에서 기업체 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창업 생태계에서 젊은 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역동성과 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이게 그 창업을 대하는 자세랄까요? 그 준비하는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대 소득이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이제 생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수준인데 사실 20대, 30대 젊은 창업자들은
기회형 창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생계형이 아니고 내가 이 창업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고 다점포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중물을 모아서 또 다른 뭔가 기술 창업이나 이제 더 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소득이 높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이제 젊은 창업자들이 이제 감소한다는 거는 그런 이제 기회형으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0년대까지는 20대 창업이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그게 왜냐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20대들은 아무래도 뭐 퇴직금도 없고 이제 모아놓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만 해도 이제 배달이나 SNS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으로 좀 입지가 열악한 데 갔어도 온라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들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마케팅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너도 나도 A급 상권의 A급 입지에 대형 매장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배달앱도 이제 수수료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배달 장사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20대들이 이제 창업에서 기회를 엿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돈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취업도 요즘 쉽지가 않죠. 네. 또 이제 AI 나오면서 점점 더 이 취업도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해서 요즘 20대들이 그래서 좀 돌파구로 찾고 있는 게 기술 자격증을 요새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따고 있어요. 뭐 배관 기능사, 뭐 도배 기능사, 이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20대의 이런 기술 자격증 취득자가 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대학 나와서 내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향 취업이라고 해서 좀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이제 좀 밀려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한 만큼 벌겠다. 이렇게 해서 또 선호하는 분위기도 좀 읽힙니다. 폐업률도 청년층이 높은 편이라면서요? 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사업자의 폐업률은 20.8%로 2022년 18.4%, 2023년 20.4%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체 사업자 평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폐업률이 높았는데요. 이 청년 기업은 대체로 창업 이력과 재무 실적이 부족해 폐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20대 폐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0대들이 이제 모아놓은 자본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폐업이 꼭 이제 망해서 폐업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엑시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은 이제 목표했던 거를 달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이나 이제 재취업으로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20대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겠죠. 네. 50대 이상은 이제 재취업이 어렵지만 20대가 과연 창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20대는 당군 일의 최대 스펙이잖아요. 예, 거의 대학 진학률이 75%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고서 좀 더 성장 산업에 가서 이제 어떤 나라 경제 성장에 이제 뭐 주도하는 이제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제 그래서 서양에서도 일반 구멍가게들, 소상공인들은 맘앤팝 스토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장년층이 하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의 가게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폐업을 하는 이유를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꼭 부정적인 이유만 있는 거는 아니다. 대신에 이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우리나라 청년들의 창업 분야를 보니까 외식업 같은 일반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이렇던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해 중앙일보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한미일중 2030 세대 청년 각 500여 명씩 총 2,103명을 대상으로 청년 기업가 정신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각국 청년들의 창업 관심 분야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청년들은 외식 소매업으로 대표되는 일반 서비스업 창업에 가장 관심이 컸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콘텐츠 등 지식 서비스업이 각각 26.9%, 29.1%로 1위였고 중국은 AI 등 정보기술 기반 산업에 가장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몰리는 생계형 창업은 부가가치 창출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식업 창업이 좀 쉽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식당 하나 차리려고 해도 거의 한 1, 2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방 안전이나 뭐 그런 이제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한 달 안에도 바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뭐 금방 이제 끝내고 이러면은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제 포화도가 높은 거는 이제 뭐 세대 막론하고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이제 벤처 창업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 벤처 창업 선진국에서 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경험치가 돼서 다음번에 재도전할 때 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 자체가 낙인처럼 작용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하려면 길도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구조적으로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창업은 지금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기보다는 자기 본인 부담의 창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다면은 지원하는 것도 정책 금융 중심이거든요. 정책 금융은 굉장히 빚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책 금융을 이게 혜택을 받다 하더라도 내가 빚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재계약이가 사실은 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이미 벌써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건 투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를 같이 분산 효과가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벤처 캐피탈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이 모태펀드가 벤처 이 캐피탈 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이제 하거든요. 네.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전 돼야 된다.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약을 잘못해서 그게 이제 소송 리스크로 가면서 재산을 전부 소송비로 써야 되는 이런 네. 상황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때 이제 투자자하고 이제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공공 부문에서는 이제 창업자한테 어떤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주면서 투자를 하면서 연대 보증을 2020년부터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창업자의 어떤 개인 자산에서 어떤 몰수나 어떤 청구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민간 투자사에서는 좀 그런 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모 기업의 스타트업 창업자가 이제 망했는데 투자사에서 5억을 투자했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12억을 물어내라. 네.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권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연대 보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투자 계약을 할 때 그런 독소 조항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부터 교육, 1대1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까지 재기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후 정책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폐업을 하게 된 어떤 그 원인이라든가 이 폐업 후에 소상공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재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래야 재기에 있어서도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통계가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사실 소상공인 관련된 분야에서 그동안에 늘 부족했던 부분이 정확한 통계, 일관된 통계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정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재창업을 지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가 포화된 상황에서 또 재창업을 하도록 하는 게 맞나? 네, 이제 창업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또 개인이 빚을 내서 또 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책 효과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버티다 못해서 이제 폐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동안 사실상 좀비 점포식으로 이제 지원금에 연명하면서 이제 생존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일찌감치 폐업을 권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재창업을 하지 또 않으시도록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대출금을 좀 탕감해주는 이런 이제 출구 전략도 이제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창업이나 폐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를 좀 이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의 재기 지원 사업 이런 쪽에서도 보완될 점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을 할 때 보면은 실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창업을 할 때 전혀 준비가 없이 네. 창업을, 그러니까 뭐 한 1개월, 2개월 만에 창업하는 비중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창업을 준비한 좀 준비 기간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준비하면서 자기가 좀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렇게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창업을 다시 지원해 할 경우에 다시 실패의 어떤 그런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업종 전환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준비를 정부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인턴을 하듯이 관련된 분야의 업종에서 충분한 어떤 조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이 최종 판단을 하게끔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게 이제 이끌어갈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다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의존성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민간 투자적인 이 부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민간 투자는 가능성이 없는 데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정부에 하고 다르죠, 투자가.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창업하려고 하는 소상공 입장에서 민간 투자를 받으려면은 정부 투자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변화가 좀 있으면은 지금 정부 재기 지원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기 전에 뭐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의무적으로 받는 거는 이제 위생교육 정도고요. 위생교육. 이제 외식업의 경우에 이제 지원금을 받을 때는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그 이제 컨설팅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재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컨설팅도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말 받고 싶은 컨설팅은 나처럼 창업을 해본 선배 창업가 멘토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창업 경험이 없는 어떤 뭐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제 은퇴한 부장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컨설팅하러 오면은 어쨌든 그 서명을 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서명해드릴게요. 이제 가세요.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좀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현장성을 강화해서 선배 창업과 멘토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창업을 할 때 제 창업 자금의 한 30%는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이 대출 이자가 거의 최고 금리에 달합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뭐 금리를 우대해 준다든지 그런 포용금융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가 있잖아요. 네. AI를 또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AI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AI한테 뭐 이제 재고 관리나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이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광주의 한 일식당 사례인데요. 이분 이제 일식당이니까 이제 연어 초밥이나 회덮밥 이런 메뉴들을 팔았는데 이런 메뉴명은 사실 어디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차별화가 안 된다 해서 AI한테 좀 더 소비자 눈길을 끌 수 있는 후킹할 만한 이제 메뉴명을 좀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르웨이 연어 히카리 세트, 뭐 제주 바다 속살 덮밥. 네. 그러니까 뭔가 일단 궁금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름만 봐도 맛있을 것 같다라는 소비자 반응이 오면서 그냥 같은 메뉴인데 명만 바꿨는데도 한 30%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AI를 통해서도 또 네이밍도 할 수 네. 있고 그 창업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DX 시대에서 이제는 AX 시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정부가 뭐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서 주로 했던 것이 이런 장비,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관련된 지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바로 AX 시대가 AI 전환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AI를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잘 활용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AI가 충분하게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네이밍도 좋고 뭔가 이런 차별화 노력이 결국에는 앞으로 뭐 AI가 많이 좀 이렇게 도움도 주면서 그런 노력을 소상공인들이 해나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경쟁이 좀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AI 컨설턴트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10대 민생 과제로 이제 올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이제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사실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많이 있어요.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일단 손익 계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AI에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가격이 얼마면 원가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그러면 재료를 어떤 것들을 써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몇 그릇을 팔면은 월 순이익이 세금 제하고 얼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를 최대한도로 뭐 마케팅에도 하지만은 일단 경영을 진단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접근성이 좋게 이 부분들이 정부가 좀 정책적 지원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은 좋을까요? AI는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일단 신메뉴를 개발할 때 가상 시식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계란찜을 만든다 그러면 계란에 뭐 날치알이 이제 먹음직스럽게 이제 컬러풀하게 올라가고 뚝배기에 이제 넘치도록 이제 탄 계란찜을 이렇게 만들어줘 이러면은 그 비주얼을 이제 딱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를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일단 투표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 반응이 좋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메뉴를 개발하면 그냥 처음부터 이제 메뉴를 개발했을 때보다 어떤 이제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는 게 또 요즘 외식업계의 트렌드인데 지금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그 문화에 맞게 콩글리시가 아니라 이제 맥락에 맞게 그런 번역도 AI가 너무 잘해주죠. 네. 그래서 영어 메뉴판도 이제 만든다든지 일어 메뉴판, 뭐 중국어 메뉴판, 아랍어 메뉴판까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하니까 뭐든지 한번 물어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그 팁을 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매출은 성장은 잘 안 되는데 비용은 자꾸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AI를 이용하든가 해서 이런 비용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 변하는데 이 시장의 변화를 못 따라가면 결국 여기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변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 가야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애로사항 1순위가 경쟁 심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활동 인구의 한 20% 정도가 소상공인인데 그나마 이제 낮아진 건데도 이래요. 전에는 뭐 25%, 30% 됐는데 사실 미국, 일본은 10%, 뭐 6%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 우리는 한 두세 배로 이제 많이 포화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재창업을 이제 지원하면서 정말 이분이 그냥 폐업을 권고하고 그냥 재창업보다는 이제 전직을 이제 지원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창업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서 포화도를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포화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지금 해외로 나가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K푸드가 열풍이거든요.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배 창업가 멘토링이나 어떤 현지 시장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의 위기, 이건 뭐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하죠. 단기 처방이 아니고 구조적인 근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